오늘은 특수공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매우 유명한 한 사람을 언급해야 합니다. 바로 대만 국립대학 전 총장인 이사찬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였지만 기타 유명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후반생은 신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약 30년 전부터 과학적인 방식으로 기공과 특수공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다른 세계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세계와 통신까지 하게 되었으며 그는 그 세계를 영계라고 불렀습니다. 30여 년이 넘는 연구 끝에 그는 인체 신시명 과학이라는 이론을 정립했고 신시명 중에서 신은 기공을, 심은 특수공능을, 영은 영계를 의미합니다. 먼저 기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기공을 연구하기 위해 실제로 기공을 배우며 수련해왔고 그러던 중 기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기공에서 가장 중요한 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 기공을 배워보지 못한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대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기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 이름을 어떻게 달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기라고 불렀고 노자도 기라고는 여겼지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주 탄생 초기에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도였다고 합니다. 즉 노자는 그 무언가를 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도라는 것이 우주 만물 사이에 흐르면서 무언가 속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생겨나는데 도가 들어가는 부분을 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명이 생명을 가지는 이유는 기 때문이고 기가 없으면 생명도 사라집니다. 만약 우리 몸속의 기의 흐름이 원활하다면 몸도 건강하고 모든 일도 잘 풀려가지만 기가 원활하지 않다면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의 영상에서 우리는 항상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무엇이 죽음인지, 어떻게 죽음을 판별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었죠.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일까요? 사실 고대인들은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기가 없으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기공을 발명했습니다. 즉, 수련을 통해 기를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기는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물을 제어할 수 있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공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맨손으로 호두를 깨거나 벽돌을 부술 수 있습니다. 기공 수련의 초반은 먼저 임동맥을 여는 수련을 하고 동년삼구와 하련삼복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기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특수공능의 부분인 심의 부분입니다. 이 교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수공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 친구, 가족일 수 있습니다. 특수공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텔레파시 능력입니다. 즉 마음으로 타인의 생각을 읽는 능력입니다. 또는 투시하는 능력입니다. 이 투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벽이나 장애물을 뚫어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손으로 글자를 읽고 귀로 글자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시각 세계를 감지하는 능력인데 역시 투시라고 합니다. 이 교수가 바로 이 투시 능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세 번째 특수공능은 원격시각입니다. 원격시각은 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미국 정부가 예전에 인정한 원격 투시자가 있는데 이름은 스완이었습니다. 스완은 달의 뒷면을 볼 수 있고 우주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볼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 특수공능은 과거감지입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그 물건이 경험한 일과 접촉한 사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외국 TV 채널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여 미결의 안건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공능자들은 실종자의 물건을 만져본 후 그가 어떤 곳에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종자의 정확한 위치를 말할 수는 없었고 그 사람이 있는 주위 환경만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특수공능은 예지능력입니다. 이 교수가 만난 예지능력자들은 대부분 예지몽을 통해 특수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그의 한 제자는 미국 대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바로 시험 이틀 전에 시험지를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항상 시험을 잘 보는 친구가 있다면 예지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특수공능들은 모두 인체 감각의 확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제6감이나 제7감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감각의 확장에 속하지 않는 매우 높은 경지의 특수공능입니다. 바로 염력입니다. 의식으로 외부 사물을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컵을 움직이거나 포크를 구부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특수공능이든 현재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특수능력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교수는 특수공능을 연구한 후 실제로 특수공능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관중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특수공능은 우리의 일반적인 능력과는 달리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고 싶을 때 실패율이 꽤 높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압박이 없거나 어색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성공률은 또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녹화로 진실성을 해결합니다만 녹화를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가짜, 조작, 위조라는 비판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교수는 한때 손가락으로 글자를 볼 수 있는 특수공능자를 데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가 말하기로는 특수공능이 실패했다고 해서 가짜가 아니며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도 받아들여야 진짜가 보인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100%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수공능에 대한 연구는 140년 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초감각 지각이라는 전공을 개설하여 특수공능을 전문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왜 일부 사람들만 특수공능을 갖게 되며 또한 어떻게 특수공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재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특수공능은 유전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번개를 맞거나 큰 병을 앓은 후 특수공능을 갖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교통사고 등으로 목숨을 건졌을 때입니다. 즉, 전의 영상처럼 임사체험과 유사한 계기로 인해 특수공능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고 의학적으로는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가장 초기의 사례는 1860년경 영국인 에드워드 머이브리지 사례입니다. 에드워드는 20대 초반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서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서점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재능이 없는 매우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차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가 바위에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9일 동안의 구조 끝에 겨우 살아났습니다. 깨어난 후 에드워드는 미각, 후각,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고 매우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발명은 모션픽처입니다. 에디슨이 바로 이 모션픽처를 참고하여 영화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영화 레인맨의 실제 모델인 킴 피크가 있습니다. 킴은 태어날 때 손해가 손상되어 대뇌와 신체 발달에 장애가 있었지만 한 가지 매우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머릿속에 12,000권의 책의 전체 내용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페이지를 읽는데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특정 단어가 무슨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나오는지까지 완전히 기억했습니다. 닐은 모두 머리에 부상을 입었거나 심리적 충격을 받은 후 특별한 재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이 교수는 사실 이러한 특수공능은 특수공능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기능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그 스위치를 켰을 뿐입니다. 그는 이러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켜는 과학적 방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번개를 맞거나 병에 걸리는 것 외에도 특수공능을 얻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련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번개에 맞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힌다고 해서 반드시 특수공능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련을 통해 특수공능을 얻은 사례는 약 20여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수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특수공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수련의 목적이 특수공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신경지의 향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특수공능이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특수공능은 수련의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의 목적은 게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 실력이 높아지면 누군가가 돈을 주며 게임을 하도록 요청하는데 이때 돈과 명예가 게임을 즐기기 위한 목적과 관계없는 부수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교수가 연구한 특수공능 중 가장 중점인 투시 능력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투시 능력은 1979년 중국 스촨성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이 지역에서는 1000여 명의 어린이가 귀로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아이만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보여준 후 주변의 많은 아이들도 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 북경대학에서는 이 연구에 착수하여 5세 이상의 4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러한 능력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 16명의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손가락도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14세가 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임계 연령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14세 이전의 어린이는 쉽게 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지만 14세 이후에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6에서 8세의 어린이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능력은 크게 필요해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능력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이 교수는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대만 대학에서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에서는 124명의 어린이를 모집하여 4일간의 훈련을 거친 후 30명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사실은 단순히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 후 어린이들이 손을 완전히 불투명한 가방에 넣고 가방 안에 글자가 쓰여 있는 종이를 만지며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30명이나 되는 어린이가 글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글자를 보게 되었다는 의미는 알아맞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에는 글자일 수도 있고 그림, 숫자, 단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맞출 확률은 제로입니다. 훈련의 성공률은 가르치는 방법보다 참가자의 적극성이 더 큰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처음부터 이 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명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특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공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에서 훈련을 진행할 때 한 어머니가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에게 이것은 제다이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매우 기뻐했고 결과적으로 그 반에는 60% 이상이 투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즉,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연구 끝에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특수공능은 특정 사람만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지 사람마다 선천적인 차이로 인해 일부 사람은 쉽게 나타나기도 하고 일부 사람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외부 요인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금방 언급한 자극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매우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종이 봉지에서 글자를 읽어낸 대상자가 비닐봉지로 바꾸면 글자를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닐봉지로는 다시 약 1시간의 훈련을 통해야만이 글자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나무 상자로 바꾸면 또다시 글자를 읽을 수 없게 됩니다. 즉, 환경도 매우 중요하며 성공률은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특수공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재훈련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분만 재훈련하면 다시 공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글자를 만졌고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글자를 만지면 글자는 부분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이라는 글자를 만지면 한 번에 글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머릿속에 점 하나의 가로가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다음에 원형이 나타나고 그 다음 니은, 아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윤곽을 상상해서 글자 전모를 완성합니다. 따라서 글자를 읽는다기보다 형태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매우 신기한 점은 테스트 대상자가 글자를 감지할 때 논리적으로는 눈을 감아도 되겠지만 눈을 감거나 안대를 써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보는 것은 지정해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눈을 뜬 상태에서 진행해야 글자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대상자들의 설명으로는 눈을 감으면 그 물건이 어둡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후 연구를 통해 알았는데 육안으로 보는 세상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감광할 수 없으며 빛이 없습니다. 그 광선은 실제 눈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글자의 윤곽을 희미하게 볼 수 있지만 색깔은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눈도 많이 어두운 곳에서는 색깔을 볼 수 없고 오직 흑백 윤곽만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읽는 것은 진짜 손가락으로 만져서 감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팀은 글자와 손가락 사이에 종이 한 장을 넣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결국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가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촉수 혹은 기와 같은 것일 수 있고 외부와 접촉하고 외부로부터 정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손이 이마에 닿지 않았지만 주변에 두면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방으로 이러한 것을 발산하여 세상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력도 유사한 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읽는 것은 글자의 정보를 이러한 촉수를 통해 몸으로 전달받는 것이고, 반대로 염력은 의식 정보를 이러한 촉수를 통해 밖으로 전달하여 외부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즉, 염력으로 물체를 이동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촉수를 통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수 공능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수 공능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 교수가 생각하는 주요 원인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 고정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주입받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받는 교육은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가르칩니다. 비록 이 세상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확실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온 우리는 세상이 확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배척하려 합니다. 이 교수는 만약 이 고정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놓을 수 있다면 아마도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이 상태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며 가장 신비한 부분입니다. 팀원들이 우연히 연계를 발견하기 전에 이미 기존의 특수공능자들은 공능이 발산할 때 혹은 발공을 할 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나타나 그들과 대화를 한다는 쟁론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환각이라고 여겼고, 반면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고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교수 팀은 실험 중에 우연한 계기로 인해 그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하루는 일부 물리학자들이 그의 연구센터에 가짜임을 증명해내려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공능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리학자들이 찾아가서 자신들이 직접 쓴 종이를 건네며 맞춰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중 한 물리학자가 쓴 글자는 불자였는데 그 결과 극도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테스트 대상자는 다른 글자는 다 볼 수 있었지만 불자만은 볼 수 없었습니다. 불광이라고 쓰면 광은 볼 수 있었으나 불은 볼 수 없었고, 불조라고 쓰면 조만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모든 대상자들은 하나같이 이 글자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는 상황은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자 대신 흰 빛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대신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각기 다른 다양한 표현으로 대신했습니다. 팀원들은 불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써보았지만 어떤 형태로 써도 이 글자만은 여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잠재의식이 미친 영향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즉, 대상자들이 이 글자를 종교적인 단어 혹은 신성한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티베트어로 불자를 써보았지만 역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티베트어 글자는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종교 용어와 관련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두 글자로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글 대신 빛나는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종교 용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후 보살, 제공, 발마 등등 많은 종교 용어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전부 볼 수 없었고 빛이나 해당 상징으로 대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현장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 반, 흥분 반으로 굉장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히브리어 버전의 구약 성경을 구해와 테스트했습니다. 결과 성경은 모든 글자를 볼 수 없었고 성경의 일부 문장을 써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팀원들은 공자, 노자, 맹자, 장자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 공자와 노자는 볼 수 없었지만 맹자와 장자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신인 알라를 뜻하는 상징도 그려봤지만 역시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경전의 글자도 볼 수 없었고 빛이나 해당 상징으로 대신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반복적인 테스트와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바로 경전이나 종교적 용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와의 다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1년에 팀원들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영역이 비교적 높은 한 아이를 통해 그동안 터득한 단어 조합으로 한 질문을 전송해 보았습니다. 지구 인류는 언제 외계 문명과 접촉할 수 있나요? 아이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고 질문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감지한 후 한 목소리가 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미 접촉했잖아. 네,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미 접촉했다고 하네요. 즉, 아이는 목소리를 듣고 그 말을 전달하기만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외계 문명은 어디에 있나요? 모든 곳. 네, 우리 주변을 포함한 모든 곳에 있지만 단지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소통 내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의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포함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팀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했지만 점차 그 세계가 별도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외계 문명도 그 세계로 갈 수 있고 우리도 그 세계로 갈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 세계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세계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으며 어디를 가든지 순간이동합니다. 나중에 팀원들은 그 세계를 정보장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세계는 단독으로 정보가 저장된 공간이며 모든 문명의 의식체 혹은 영체가 소통할 수 있는 정보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 공간이 현대 네트워크와 비슷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언급한 총의식장 혹은 대성령과 유사합니다. 티아오바 예언에서 이러한 의식장을 대성령이라고 하고 대성령은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이 교수는 종교적 용어와 그동안 터득한 언어 조합을 통해 그곳의 의식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종교적 용어가 그 세계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하자면 경전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경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경전의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려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전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분에게는 실험에서 나타난 대로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단순한 문일 수 있습니다. 경전은 종교의 대종사들이 쓴 것입니다. 그들은 경전을 쓰면서 사람들이 경전을 통해 직접 그 세계와 소통하기를 바랬을 수 있습니다. 그 후 팀원들은 일련의 실험을 계속했고 오늘날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차원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고 최소한 팀원들이 접촉한 세계는 우리보다 더 발전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주의 진리와 더 가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는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역이 높은 사람은 그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와 같은 사람들은 전에 이미 그 세계와 소통을 지속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수련을 통해 그 경지에 도달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대종사에는 석가모니, 공자, 노자, 모세,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위대한 사상가이자 종교의 기초를 다진 사람들이었고 이 교수의 실험에서는 강력한 해당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중 모세를 제외한 모든 대종사들은 모두 기원경 500년경의 같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집단 잠재의식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상가들은 갑자기 공통으로 승화해 그 세계를 보았을 수 있고 그 결과 각 지역에서 사상의 급격한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상가들은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사상가로 불립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을 초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고 그들의 책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구하는 스케일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진실을 연구했습니다. 망원경이나 로켓이 없던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우주의 진리를 연구할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종교에서 언급되는 신, 악마, 전설은 단순한 정신적 의지가 아니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른 세계의 존재들입니다. 즉, 또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대인의 상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윈의 진화론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종교가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모든 종교는 다른 세계의 존재에 대해 언급합니다. 즉, 종교의 얘기가 빈말이 아니고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과학자로서 특수공능이나 기공 같은 것을 왜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지 설명했습니다. 바로 현재의 과학은 환원주의라는 철학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원주의란 복잡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려 할 때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관찰하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작은 조각으로 끝없이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다면 각 부품을 분리하여 분석하면 알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다면 해부학을 통해 이해하려 합니다.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계속해서 세분화되면서 원자 시대를 연구할 수 있었지만 원자 속으로부터는 갑자기 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양자 세계에 진입한 후에는 우리의 거시적 물리학이 전복되었습니다. 더 작은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즉, 과학이 막혀버렸습니다. 또한 환원주의는 의식과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의식은 작은 조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게 나눌 수 없는 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항상 의식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야와 원리들은 어떻게 보면 고대인들이 더 잘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예전에 사람들이 쓰던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계어였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언어였죠. 그런데 지금은 원리를 몰라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점점 근원과 멀어지게 되고 본질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주를 이해하는 데에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분들이 회답을 해줄지 여부는 정말로 랜덤이라고 합니다. 질문하면 무조건 답해주는 건 아닙니다. 정보장에서 어떤 의식체는 몇 년 동안 한 질문도 답해주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질문자 영역이 높고 낮은 것과 상관없이 약간 귀찮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장의 회답은 반드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분명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흥미로운 연구 과정을 공유한 이사찬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